안녕하세요. 조사방법론의 손용곤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요. 바로 이제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101번 문제부터 바로 125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한번 검증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보다는 좀 난이도를 좀 낮춰갖고 조금 더 이제 자신감이나 그다음에 학습 동기를 좀 더 높여드리기 위한 노력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들은 되게 쉬운데 라고 이런 학습 동기를 좀 높이셔갖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모의고사,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이 다 이 안에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놓치지 말고 꼭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가설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가설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설에는 연가설이라고 얘기하는 기무가설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가설이라고 하는 대립가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가설과 연구가설, 즉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장하는 어떤 가설과 반대되는 그런 가설로 A와 B는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무가설, 다른 말로는 연가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와 B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무가설이라고 하고 또 연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 사실 혹은 그 거짓 중에 하나를 판명해 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 설명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의 어떤 변수에 대해서 탐구나 기술을 목적으로 해서 그 가설을 하는 것을 설명적 가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다섯 번째로 내려가면 가설이라는 것은 연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증 가능한 기대 형 문장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그 가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4번에 보면요. 연구자가 새로이 주장하고 그 검증하고자 하는 그런 가설을 연가설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연구가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연구가설. 그렇죠? 연가설이 아니라 연구자가 새로이 주장을 하고 그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검증해 나가려고 하는 가설을 우린 연구가설이라고 합니다. 연구자가 새롭게 주장한 거 연구가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자가 새로이 주장을 하고 검증해 나가는 방식의 가설을 연구가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연구가설을 다른 말로는 대립가설 또는 대안가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02번 문제는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사 기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익명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만을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집단의 영향력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 바로 익명성. 그리고 집단 토론을 통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집단의 어떤 영향력, 여기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집단 토론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영향자들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부분으로 바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여자들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각각의 종이 위에다가 의견을 써서 제출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회의의 진행자는요, 이를 모아서 건의한 의견을 참여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중에 좋은 의견을 다시 적어내게끔 해서 반복적인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결국 참여자 전원이 좋은 의견이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반복적인 설문조사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바로 우리는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전문가 또는 전문가에 준하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 개인에게 그 질문을 하고 또 설문을 해서 익명성이 보장이 되면서 다른 집단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거를 우리는 델파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요, 질보다는 양이죠. 그래서 아이디어에 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집단의 대상자들이 모여서 한 10명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 여기는 집단에서의 어떤 그 토론의 아이디어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들이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한 사람은 입을 닫아버리겠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구성원들에게 이제 미리 고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됩니다. 자, 집단에서 이제
자동차 바퀴를 네모나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으로 이제 주제를 툭 던져준 거예요. 야, 집단에, 아니 뭐 자동차 바퀴가 네모네? 야, 네모나면 굴러나 가겠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모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자동차 바퀴는 둥글어서 움직이는,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 타이어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네모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지면과의 어떤 마찰 계수가 상당히 높아질 텐데, 마찰 계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기 부상이 있겠네? 그러니까 지면에서 떠서 가는 방식으로 가는 거,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마찰 계수를 최소화시키면서 바로 떠갈 수 있는 방식으로 되겠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타이어 바퀴는 굴러가야 된다는 동그라미를 늘 생각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네모난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에서도 나왔고 했던 부분들인데, 패널 조사라는 것은 바로 시간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조사 방법 중에 하나로 횡단 조사하고 종단 조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종단 조사죠. 종단 조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그 대상자를 추적 관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패널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고정된 사람이거든요. 그 고정된 사람을 계속적으로 계속 추적 관찰하는 방식을 바로 패널 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추세 조사, 그다음에 코호트 조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델파이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요,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 바로 델파이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3번이 되겠습니다. 103번은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로 실험 디자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사전사후 무작위로 집단 비교에 대한 디자인으로서, 자, 사전사후 무작위 집단 비교 디자인, 이게 뭡니까? 바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구분해 놓고 무작위로 샘플링을 합니다. 자, 무작위로 샘플하는 거예요. 인위적이다, 자기적인 게 아니라 무작위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실험 전후의 측정을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하고요. 바로 역사적인 오염이나 성숙 효과 등에 대해서 모든 외생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바로 상호작용에 대한 실험의 효과, 시험 효과 있죠. 바로 이제 일명 도구 효과라고 하는데, 이 시험 효과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거. 이거 뭐죠? 바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죠.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사집단 설계는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하고 통제 집단 사후 실험 설계를 합친 네 가지 형태를 합쳐놓은 것을 솔로몬 사집단 설계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거는 완벽하게 외생 변수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요, 실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뭐 두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나 그다음에 시기의 실험 설계, 그다음에 단일 집단 사전 측정 사후 측정 실험 설계, 이런 부분은 해당되지 않고요. 자, 이렇게 외생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바로 실험 효과, 시험 효과에 대해서는 제거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을 바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집, 시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지는 우리는 실험 설계, 실험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실험 집단. 자, 실험 집단 우리가 뭐예요? 실험, 익스피리먼트, 그 다음에 그룹이라고 얘기하죠. 익스피리먼트 그룹이라는 것을 실험 집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시지는 뭐예요?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죠. 컨트롤 그룹. 바로 통제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제 집단. 그래서 사전 검사와 그 다음에 실험 집단에게 처치를 한 거잖아요. 이 X가 바로 처치거든요.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 실험 설계를 해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전 사후 바로 그 통제 집단 실험 설계가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익스피리먼트 바로 그룹이라는 실험 집단과 그 다음에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는 통제 집단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바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4번 문제가 되겠네요. 104번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데 그 기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있으시더라고요.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모의고사에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당연히 낮습니다. 그리고 타당도가 높으면요, 신뢰도는 당연히 높아요. 그리고 타당도가 낮으면요, 신뢰도는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도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4번에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낮다? 낮을 수도 있지만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보면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해설 내용들이 있는데요. 해설 내용이 텍스트로만 되어 있어갖고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바로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타당성이 높으면 신뢰성도 높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리고 신뢰성이 낮으면 타당성도 낮습니다. 두 번째. 자, 그리고 타당성이 낮으면 신뢰성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신뢰성이 높으면 바로 타당성이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수도 있다. 네 번째. 이렇게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타당성이 높으면 신뢰성도 높다. 신뢰성이 낮으면 타당성이 낮다. 신뢰성이 낮으면 타당성은 높거나 또 낮을 수 있다. 그리고 타당성이 높으면 바로 신뢰성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타당성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높고 낮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부분, 바로 표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과 우리 뒷부분의 해설 내용에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타당성이 높으면 신뢰성은 항상 높다. 신뢰성이 낮으면 타당성은 항상 낮다. 신뢰성이 높으면 타당성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또 타당성이 낮으면 신뢰성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라서 요거를 저희가 조금 더 표를 통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런 관련된 내용도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게 공부하시는 데 또 도움이 되실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10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설 검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설 검증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죠. 자, 대립가설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연구가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연구가설 또는 대립가설, 대안가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연구 문제에 대해서 잠정적인 그 대답을 연구자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가설을 우리는 대립가설 또는 연구가설이라고 합니다. 연구자가 직접 잠정적인 대답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는 연구자가 대답을 잠정적으로 제시한다라고 해서 연구가설 또는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자가 새롭게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연구가설 또는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전전 그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립가설 또는 연구가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은요, 기무가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영가설이라고 하죠. 영가설. 기무가설을 영가설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다. 즉, 맞죠? 가설 검증은요, 이렇게 영가설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잠깐 다섯 번째로 내려가 보면요, 기무가설, 즉 영가설이 기각시키고 그 다음에 대립가설을 채택할 확률을 유의수준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무가설을 기각시키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확률을 우리는 유의수준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대립가설은 기무가설과 반대되는 그런 지술로서 연구자가 부정하고 싶은 거. 자, 연구자가 부정하고 싶은 건 뭡니까?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영가설이죠. 바로 기무가설입니다. 기무가설. 자, 연구자가 채택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연구가설이라고 하는 거고, 연구자가 부정하고 싶은 그런 가설을 우리는 영가설 또는 기무가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기무가설은 대립가설과 반대되는 진술로서 연구자가 부정하고 싶은 그런 가설이다. 이렇게 해야 옳은 표현이라는 거죠. 연구자가 채택하고 싶어하는 가설은 연구가설이고, 연구자가 버리고 싶은 거, 부정하고 싶은 거는 영가설 또는 우리는 기무가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5번에는 옳지 않은 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무가설은 즉 영가설인 바로 대립가설, 즉 영구가설과 반대되는 진술인데요. 영구자가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가설을 우리는 기무가설 또는 다른 말로는 영가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0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06번은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타당성에 대한 종류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타당성에는요. 뭐 기준 타당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 타당성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잖아요. 자, 회사에서 영어 시험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실시할 경우 새로 만든 영어 시험에 대한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현재의 영어 시험과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면 이 부분도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는 부분인데요. 뭐예요? 바로 기존에 있었던 영어 시험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만든 영어 시험에 대한 부분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상관관계가 높다는 건 뭐예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A라는 기존에 있는 영어 시험지와 그다음에 새롭게 만든 영어 시험지에 대한 그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비슷하면 상관관계가 높겠죠. 너무 관계가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서로 간의 관계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죠. 자, 높으면 뭐예요, 이게? 바로 현재 시점과 관련된 부분이죠. 바로 현재 상황 또는 현재 시점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동시타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네 번째가 정답인 동시타당성이 정답이 되겠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영어 시험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새롭게 만든 영어 시험하고 기존에 있는 영어 시험을 비교해 봤을 때 상관관계가 높다 그런다면 바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바로 동시타당성이 높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동시타당성, 바로 현재 시점이라는 부분이고요. 측정 기준에 대해서 그 측정이 현재 상황에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부분이 바로 이런 동시타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증된 그런 기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 바로 동시타당성이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을 보게 되면 기준 타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타당성, 그 다음에 개념 타당성이라는 세 가지 타당성이 있어요. 우리 기본 이론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에는 기준, 내용, 개념 타당성이 있고요. 그리고 기준 타당성에는 예측 타당성, 즉 예측 타당성은 미래 시점입니다. 미래 시점. 예측이라는 부분이니까 미래 시점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시 타당성은 뭐예요? 현재 시점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죠. 현재 시점. 자, 그래서 기준 타당성에는 예측 타당성, 동시 타당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번째는 바로 개념 타당성에는 수렴, 판별, 이해 타당성이라는 세 가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타당성에는 기준, 내용, 개념 타당성이 있고 기준에는 예측과 동시, 그리고 개념 타당성에는 수렴과 판별과 이해라는 타당성을 세부적으로 갖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07번 문제는요. 개념적인 정의하고요. 조작적 정의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과거에 이제 석사기 논문을 쓸 때 저는 이제 장애인 고용, 장애인 복지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석사기 논문에 그 뇌병변 장애인이 직업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석사기 논문을 썼는데 석사기 논문을 쓰면서 이제 그 장애인이라는 부분은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오랫동안 장애를 제약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개념적 정의예요. 그럼 장애인의 반대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인 정상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지금은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처음. 그래서 비장애인. 그래서 논문을 쓰면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개념적 정의가 되어 있으니 장애인복지법에 제가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과 이제 직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보려면 바로 정상인과의 어떤 비교 데이터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논문 자체가 이제 뇌병변 장애인의 직업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데 장애인의 반대를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모해서 제가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어요. 자, 이 비장애인이라는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 장애인분들의 그 90% 이상은요 다 후천적 장애거든요. 후천적 장애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그런 선천적 장애인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장애인,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60만 명 정도의 그 장애 인구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실제 WHO에서는 전체 인구 중에 10%를 장애 인구로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 5.2% 정도가 등록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60만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그분들의 90% 이상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학교생활, 사회생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바로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하는 장애인의 반대를 비장애인, 장애인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자가 한자로 어떤 비자를 썼냐면 준비할 비, 갖출 비를 쓰게 되었던 거예요. 장애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왜? 모든 정상인들이 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내 의지,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바로 조작적 정의를 비장애인의 비자를 바로 우리는 준비할 비, 갖출 비. 우리가 예비 신부, 예비 신랑 할 때 이거 있죠. 자, 예비 신부라는 건 뭐예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예비 신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달리기 할 때 준비 땅 할 때 그 준비 뭐예요? 달릴 준비 됐나요? 이런 준비의 비자. 바로 달릴 준비에 대한 부분이죠. 바로 이렇게 준비할 비, 갖출 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써서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비장애인에 대한 용어를 비자를 아닐 비, 한자로 아닐 비, 장애인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장애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활용을 했던 거죠. 제가 사용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적 정의는 사전적 정의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이 개념적 정의는 보통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법이나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개념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능을 추상적인 어떤 사고의 능력 혹은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으로 바로 개념적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구체화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 경험적인 세계에서 바로 측정 가능한 형태들로 정의하는 것을 재개념화라고 한다. 그 잘못되었죠. 그래서 바로 107번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개념적 정의라는 것은요. 하나의 어떤 개념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 다른 개념을 이용해서 묘사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한정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개념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는요. 용어에 대한 의미가 보다 좀 더 분명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바로 경험적인 어떤 세계에 대해서 보다 좀 더 구체화시키고 직접 측정이 가능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는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작적 정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 출연율의 90%가 후천적 장애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통계 데이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장애인의 비자를 우리는 준비할 비, 갖출 비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107번에 바로 개념적 정의, 그 다음 조작적 정의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작적 정의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개념적 정의에 의해서 구체화된 어떤 추상적 개념을 실제 경험적 세계에서 측정 가능한 형태들로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조작적 정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107번에 옳지 않은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8번 문제인데요. 우리 그 교재에도 이런 유사한 형태들의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설명에서 척도의 종류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일명 사회적 거리 척도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 척도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뭐예요? 보가더스 척도. 그죠? 보가더스 척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 외국인들이 온다면 어떤 사람이 더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느냐. 뭐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뭐 등등 이런 부분들. 자, 그렇게 우리의 어떤 사회적 거리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것으로 번호를 매겨서 우리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나 뭐 물질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1번, 2번, 3번, 4번을 바라보게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거리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척도는요, 바로 응답자가 속하지 않은 다른 사회 집단 속에서 그 대상에 대한 친밀감이나 혐오감 같은 것들을 느낌으로써 이제 그 측정을 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인도에 대해서 주변에 온다고 그 가정을 했을 때 허용할 수 있는 단계를 고르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바로 결혼해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부분을 쭉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의 문항들이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바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1번, 2번, 3번, 4번으로 체크를 해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인 1번, 그 다음에 일본인 2번, 그 다음에 중국인 3번,
그다음에 인도인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왜냐면 개인의 성향이니까, 개인의 그 민족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친구로서 같은 클럽에 가입한다라고 한다면, 친구로서 같은 클럽에 가입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입하고 싶은 그 친구들은 누구예요? 바로 미국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 이웃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 미국인, 뭐 이런 것들. 같은 직장에 다니고 싶은 사람들, 뭐 일본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들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바로 친밀감과 혐오감에 대한 느낌을 측정하기 위한 부분이 바로 이런 사회적 거리 척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회적 거리 척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가더스 척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척도에 대한 측정에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바로 보가더스 척도가 되는 거고요. 거트만 척도나 스타필 척도 또는 르커트 척도, 서스턴 척도는 바로 사회적 거리 척도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근접한 것은 보가더스 척도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보가더스 척도가 바로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면서 친밀감에서부터 혐오감까지에 대한 그 개인의 느낌이나 상황들을 측정하는 방식이 바로 보가더스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번 문제는요. 내적 타당도를 위협 또는 장애가 되는 요인들 중에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것들 중에 바로 표본에 대한 대표성, 이 대표성과 관련된 것만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내적 타당도를 저해를 시킵니다. 내적 타당도를 저해시키는 요인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연한 사건, 상실, 그다음에 성숙, 그죠? 예. 그다음 번째는 뭐 실험 설계, 실험 효과, 그 다음에 도구 효과, 그죠? 일명 검사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선택의 편의, 통계적 회귀,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인데 그 저해하는 요인들 중에서도 바로 표본에 대한 대표성과 관련이 아주 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5번. 자, 선발. 자, 선발에 대한 선택에 대한 편의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상실 그리고 통계적 회귀 이런 부분은 표본에 대한 대표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선발을 10명 있는데 10명 어느 한쪽에 있는 사람들만 뽑았어. 그 선발에 대한 편의가 발생하죠. 그리고 10명인데 한 6명이 훅 빠졌어. 그럼 4명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표본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통계적 회귀, 가장 극단에 있는 사람들만 선택을 해요. 극단에 있는 사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은 안 좋아. 이런 사람들, 이런 거는 표본에 대한 대표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바로 109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 중에 바로 이 대표성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선택에 대한 편의, 그 다음에 통계적 회귀, 그 다음에 상실 또는 소멸이라는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110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110번 문제는 이제 확률 표본 추출에 대한 방법이죠.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출에서도 이런 확률 표본 추출하고 그 다음 비확률 표본 추출에 대한 부분이 또 출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확률 표본 추출은요, 바로 뽑힐 확률을 알고 있을 때, 동일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바로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확률이 알려져 있을 때, 그리고 무작위죠. 좌기, 인적인 거 아니고요. 무작위여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확률 표본 추출에 비해서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석에 대한 결과를 좀 일반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예, 바로 표본에 대한 대표성 또는 일반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자, 표본에 대한 오차를 측정이 불가능하다. 오차 측정이 불가능한 것은 비확률 표본 추출인 거고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이 오차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가능하다는 거죠. 왜? 모집단이 몇 명 있고 그 몇 명 중에 몇 개를 뽑는지를 알고 있을 때 확률이 동일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표본에 대한 오차를 측정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것은 바로 비확률 표본 추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0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다. 자,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 같은 경우는요, 표본에 대한 오차를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뽑힐 확률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무작위일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때, 그리고 표본에 대한 오차를 측정할 때, 그리고 일반화 가능성이 있을 때. 자, 모수 추정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것, 모집단 수를 추정하는 것은 조사자의 어떤 주관이 개입이 가능한 것이 확률 표본 추출입니다.
자, 모집단에 대한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조사자의 어떤 주관성이 개입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비확률 표본 추출은요, 오히려 조사자의 어떤 주관이 배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시험에 출제가 종종 내고 있는 부분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확률 표본 추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특징들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1번 문제는요. 층화 표본 추출하고 집납 표본 추출에 대한 방법인데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특히 확률 표본 추출에는요. 바로 단층 집체라고 하는 층화 표집하고 집납 표집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인데요. 바로 첫 번째 층화 표본 추출은요. 모집단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위 소집단으로부터 나누고요. 그 소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 바로 층화 표본 추출입니다. 그리고 집납 표본 추출은요. 층화 표본 추출하고 상당히 비슷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모집단에 대해서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모집단을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구성원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집단, 즉 집락으로 나누고 그 집락에서 바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서 바로 소집단에 대한 구성원들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이 집락 표본 추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락 표본 추출은요, 군집 표본 추출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층화 표본 추출과 집락 표본 추출은 모집단의 그 몇 개의 어떤 소집단으로 나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5번이 잘못된 부분인데요. 바로 층화 표본 추출은요. 집단 내에서는 이질적인 거, 집단 내에서는 이질적인 거, 집단 간에는 동질적인 거, 요게 잘못됐습니다. 집단 내에서는 동질적이에요. 층화 표본은요. 이따가 이제 제가 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층화 표본 추출에는요. 집단 내에서는 동질적이고요. 소집단끼리는 상당히 이질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해설 내용에는 그 그림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좀 그려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층화 표본 추출하고 집락 표본 추출인데요. 층화하고 집락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나눴다라는 것은 층화와 집락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보면 뭐냐면 차이점은 층화 표본 추출은요. 집단 내에서는 동질적입니다. 같다라는 거예요. 집단의 어떤 모양은 같다라는 거고요. 집단 간에는 이질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집락 표본 추출은요.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오히려 집단 내에는 이질적인 거고요. 그리고 집단 간에는 동질적이다라는 부분이죠. 요거가 가장 또 기출에서도 출제가 종종 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집단 내에서는 동질적이고 집단 간에는 이질적인 거는 층화 표본 추출이 되겠고요. 집락 표본 추출은 집단 내에서는 이질적, 그리고 집단 간에는 동질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층화 표본 추출이거든요. 층화 표본 추출은 6개, 18개가 있어요. 모집단이 전체 18개예요. 그러고 보니까 6개는 동그라미고 6개는 네모고 6개는 세모네. 그래서 6개씩으로 해갖고 하나의 소집단을 3개의 집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18개가 있어요. 모집단에. 근데 6개가 각각의 모양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4개나 또는 3개 정도의 소집단을 만드는데 모양이 3개가 있으니까 3가지 형태가 있고 그 3가지가 각각 6가지씩 있으니까 소집단을 3개의 소집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집단 안에는 어떻습니까? 같은 모양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집단 내에는 동질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 간에는 어떻습니까?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그 다음에 네모, 세모. 집단 간에는 이질적이죠. 그래서 집단 간에는 이질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층화 표본 추출은요. 이 각각의 소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소집단을 나누고 그 소집단 안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은요. 각 집단 내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락 표본 추출이 되겠습니다. 집락 표본 추출은 전체 모집단이 18개는 맞는데 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다 뭐 6개씩이 아니라 뭐 들쑥날쑥한 거예요. 3개, 2개, 6개, 7개, 뭐 8개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쑥날쑥 해갖고 이거를 몇 개의 소집단으로 나눌 수도 없고 그리고 몇 개씩을 넣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6개씩 해서 총 3개의 소집단을 나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단 안에는요, 소집단 안에는 여러 가지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막
뒤섞여 있는 거죠. A 집단이든 B 집단이든 C 집단이든. 그래서 6개, 6개, 6개 있다. 그래서 집단 간에는 6개씩이기 때문에 바로 동질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개, 6개, 6개 있으니까 집단 간에는 동질적이다. 근데 집단 안에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막 들쑥날쑥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 안에는 이질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납표본 추출은 뭐냐면 그 중에서 하나의 소집단을 전체를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버리는 거예요. 아까 칭화표본은 각각의 소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했던 방식이라면 직납표집은 이 소집단 중에 하나를 그냥 전체를 그냥 통으로 무작위로, 뭐 그게 B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무작위로 C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무작위로 A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그냥 통으로 뽑아버리는 것이 바로 무작위로 뽑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집납표집이 되겠죠. 그래서 집단, 소집단 전체를 추출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집납표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는요, 바로 표본 추출에 대한 과정을 나열하는 것인데 그 순서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표본 추출에 대한 과정도 이제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자, 이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제 빈도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기출에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먼저 모집단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설정된 그 모집단 안에서 표본에 대한 프레임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표본 프레임 이후에는 바로 표본 추출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률 표본을 할 건지 비확률 표본을 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표본에 대한 크기,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는 바로 3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본 추출에 대한 과정들을 보게 되면 모집단을 설정하고 설정된 모집단에서 표본에 대한 프레임을 작성하고 그 표본에 대한 프레임을 통해서 바로 표본 추출에 대한 방법, 확률, 비확률 이런 것을 결정을 하고요. 그 결정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표본에 대한 사이즈를 결정하는 방식,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부터 바로 마지막 문제까지 113번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모의고사 해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